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 법정 시한 내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건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 유효 인증키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한 한기가 남아가면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강원, 충청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전망인데 서울에는 모레쯤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키가 방치돼 범행이 가능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는데 경찰도 이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 수사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가 누군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퇴사한 뒤에도 이 직원에게 발급된 액세스 토큰의 서명키가 폐기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정보 유출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명키가 실제로 범행에 활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평소 쿠팡의 토큰 서명키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액세스 토큰 서명키는 쿠팡 서버 내부 정보에 접근 권한을 주는 증명서를 만드는 비밀 암호입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퇴사 이후에도 서명키가 유효하게 유지된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4일 만에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지난달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데 양이 방대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IP도 추적하고 있는데요. 일부 고객들과 쿠팡 고객센터가 각각 받은 협박 메일도 누가 보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은 1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2차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앞서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듯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상황들은 있었는데요. 한 피해자는 유출 통지를 받고 이틀 만에 쿠팡 공식 이벤트라면서 유튜브 시청 등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지만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가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가 처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유출 피해 고객이 4,50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3,370만 개 계정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죠.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이메일, 주문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다크웹상에 유통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러한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체류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오지만 한국 사업과 거리를 두는 김 의장을 향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김범석 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내놓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놓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물류센터 안전 문제, 또 노동자 과로 논란, 쿠팡이츠 수수료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직접 나선 적은 없습니다. 2021년 쿠팡의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 사업과의 법적 연결고리를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를 통해서 투자 결정과 중장기 전략을 총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쿠팡을 100% 보유한 미국 모회사 쿠팡 INC 의결권 74.3%를 보유한 지배구조 정점에 김범석 창업주가 있습니다. 쿠팡 실적 발표 때마다 컨퍼런스 콜 등으로
미국 성과와 기업 성과와 투자 계획을 직접 설명해 왔지만 정작 이번 사고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거부해 왔는데 이를 두고 글로벌 경영 활동이 아니라 국내 규제와 감독을 피하기 위한 구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의 90% 가까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미국 의사회와 김 의장이 내리고 한국 경영진이 책임만 지는 기형적 구조라는 비판 속에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현안 질의도 있는데 그럼 오늘 박대중 쿠팡 대표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정보 유출 사건 현안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김범석 쿠팡 의장의 책임론과 사고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을 고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김범석 의장의 사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좀 생각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결국 사과에 대한 대답은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는 쿠팡 박대중 대표와 브랜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도 참석했습니다. 류재명 과기부 2차관은 직접 관련 상황을 보고하면서 쿠팡 보안 시스템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수차례 걸쳐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인증용 토큰의 암호키가 악용됐다고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안 질의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과실 문제가 더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거론하며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내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며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 사건 발생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 6월부터 고객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만큼 쿠팡이 이를 뒤늦게 인지한 걸 질타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역시 조속히 준비해 시행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만 물릴 수 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만큼 법 개정은 물론 피해자 보상 등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또 내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다고요? 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듭지은 한미 관세 협상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미국 승인,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세 회복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 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처벌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는데요.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 행사에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거듭 비상계엄 책임, 가담자 단죄를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오늘 구속기로에 섭니다.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추 의원 영장실질심사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두고 특검과 추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신문이 얼마나 이어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특검 측 의견서와 PPT의 분량도 구속심사 시각을 전후에 알려질 거로 보입니다. 추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며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신문을 마치면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인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구속심사 쟁점도 좀 알아보죠. 먼저 특검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협조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하며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반대하는 계엄 선포라는 점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통화한 뒤 협조를 요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별다른 반대 없이 뜻에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후엔 소속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바꾸고 본회의 시각을 앞당기니 이를 전파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을 조사하며 추 의원이 본회의 시간을 제대로 알렸다면 표결에 참여했을 거라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추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추 의원은 특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내대표로서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깨맞춰 구속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을 땐 계엄 선포를 미리 못 알려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했고 이 통화 직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며 의총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이걸 국회 출입방해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소속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 의원은 오늘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과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압수수색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조금 전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서울 고등검찰청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내란특검 수사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을 무렵 박 전 장관에게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김 씨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등의 수사 상황을 챙기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이번 주 불러 메시지 내용과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해서 따져물을 예정인데 계엄의 동기 측면만 집중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본격적인 수사를 맡아야 하는 김건희 특검도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김건희 씨 재판은 결심이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원래 내일은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결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후 변론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냈는데 김 씨 측에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가 이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판기일이 한 차례 이상 더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김 씨와 수차례 주고받아 재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예산안은 무려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고 오늘 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법정 처리 시한 당일 예산안 합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 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야 합의문 발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 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과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또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간의 조율 등을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마친 뒤에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고요. 국민의힘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방만 편성을 어느 정도 손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친 뒤에 이르면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넘길 계획인데요. 자정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에 이렇게 시간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그리고 2022년 이렇게 두 차례뿐입니다. 네, 오늘 예산안과 함께 또 하나의 축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인데요. 여야 분위기가 극명하게 다르죠? 네,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당연지사라며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라고 폭로한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 대학 공세를 펼칠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불법 계엄 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치 프레임을 띄우며 계엄 1년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내란 정당 도화 성격인 추경호 의원의 구속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한다며 방어 전선을 구축했는데 성일종 의원의 오늘 발언입니다. 1주년에 맞춰 추경호 대표를 갖다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하고 있지요. 이것 또한 정략적이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오던 지도부는 오늘은 아예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사자 추경호 의원은 의원총회나 규탄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과 없이 똘똘 뭉쳐서 강경투쟁하자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친한계와 안철수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 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와 단절 메시지를 거듭 요구하고도 있는 상황인데요.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홍에 휩싸일 수 있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국회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의 3,370만 건 계정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당일에 현안 질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국회도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대중 쿠팡 대표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했는데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쿠팡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최초 무단 접근 추정 날짜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한 경위를 캐묻는 한편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묵묵부답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쿠팡 측이 경찰 수사를 핑계로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청문회를 소집해서 김범석 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내일 현안 질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라 쿠팡을 향한 국회의 질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4% 오르며 석 달째 2%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기상 악화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오름폭이 커졌는데요. 정부는 먹거리와 석유류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9월 2.1%, 10월 2.4%에 이어 석 달째 2%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류가 5.9% 뛰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경유는 10.4%, 휘발유는 5.3%가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고 고환율 요인까지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5.6% 뛰며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올렸습니다. 쌀이 18.6%, 귤은 26.5% 상승했습니다. 갈치와 고등어도 환율 영향으로 수입산 가격이 오르며 1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2.9% 상승해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먹거리와 석유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틀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1.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3,939로 출발해 1.5% 이상 오르며 장중에 3,980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 중이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 KB금융과 HD현대일렉트릭 등은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흘 연속 상승했던 코스닥은 0.1% 내린 921로 출발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외국인이 순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1원으로 출발해 1,470원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이 고환율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며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서학개미 관련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에 쿨하다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된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다른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7일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부탑재 위성 12기 가운데 지금까지 9기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당일에 5기가 최초 교신에 성공한 데 이어 28일에 3기, 29일에 1기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한 위성은 모두 5기로 지구 관측 광학 망원경이 달린 코스모웍스의 2기, 해양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에트리셋, 한커민 스페이스의 지구 관측용 위성 세종 4호와 서울대의 쌍둥이 위성 스누글라이트 3입니다. 우주청은 최초 교신을 수행하지 못한 위성 3기는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의 궤도 정보를 이용해 계속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 시작부터 동장군이 기승입니다. 오늘부터 강한 한기가 남아가면서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서해안부터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이번에는 추위 속에 서울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부터 이틀에서 사흘 정도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에서 오늘 오전 10시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부터입니다. 특보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강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곳이 많습니다. 서울이 0.4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영하 3.5도까지 내려갔고 은평구와 강서구는 영하 3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화천, 광덕산과 고성, 향로봉 기온이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영하 17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내륙에서는 파주와 철원, 봉화 등에서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밤사이 더 심해져서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까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고 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실제 기온과 체감온도 모두 10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파주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서는 기온 자체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 수준의 강추위로 하루 만에 한겨울 같은 날씨로 급변하는 겁니다. 이런 강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로 인해서 동파 사고와 한랭 질환의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위에 눈 예보까지 있던데 서해안에 이어서 서울에도 첫눈 예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서울 등 내륙에는 목요일인 모레 오후쯤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은 눈이 내린다면 이번 눈이 첫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서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으로 최고 8cm, 또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고됐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서 빙판을 이루거나 또 살얼음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후 서울 등 내륙에서는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예고되는데요. 찬공기 세력이 다소 약화하고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해상의 눈구름이 내륙으로 더 유입될 걸로 예상된 겁니다.
특히 목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중부지방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저기압의 경로와 기온 변화에 따라서 내륙에 내리는 눈의 양이 유동적일 수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륙으로 눈 오는 시간이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미끄럼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오늘 구속 기로에 섭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영장 발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내용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의 영장은 읽기도 역겨운 선유소설입니다. 근거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 스토리를 끼워 맞춰 놓았습니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경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닙니다. 이재명입니다. 저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상당성이 있는 거죠. 계엄 해제는 다음 날.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의원님을 노려봤다. 그때 시선이 좀 따가웠어요? 같이 노려봤어요. 같이. 의원님 먼저 노려보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을 왜 당사로 빼요? 그리고 왜 시간을 더 달라 하고 막상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잠시 뒤죠.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앞서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삼류 소설이다. 거의 뭐 기각을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이 반격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기각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각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불법 계엄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뭘 해야 되죠? 국민을 지켜야죠.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책임이 뭔지, 의무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데 의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장소에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됩니까? 그게 잘한 겁니까? 반격의 신호탄이라뇨. 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구나. 국민들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 기각이어도 기각이라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기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녹취 들었던 것 중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내부 사정을 잘 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저는 법률가니까 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어떤 직권남용은 변론으로 하고 과연 이것이 내란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나아가 행정부의 장관입니까?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국회의 국민의힘의 원내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행정부의 직원 어떤 일원도 아닌 사람한테 비상계엄에 따르는 책임을 지운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근본적인 어떤 공소장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장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백보양보해서 범죄 성립 오케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딜 도망갔습니까? 그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얘기가 하나도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의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4일 날 대구 지방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여겨지는 분인데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어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매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넘어가기가 어렵고 설령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그 장동혁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미뤄온 내란 프레임 자체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소명이 되어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 범죄 소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진술을 확보를 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나왔던 일부 보도를 보면 추 전 원내대표가 뭐 계엄을 해서 잘 됐으면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추 의원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라는 지금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황적인 거고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증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한 분위기 속에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 당시 상황으로 가면 대통령과도 통화를 해요. 그다음에 비서실장하고도 통화하고 수석과도 통화를 해요. 그러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계엄에 동조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특히 국회의 한 당의 원내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가? 방기했다면 왜 방기한 것인가? 방기를 넘어서서 뭔가 의도했다면 그것은 그 통화와 이런 것들과의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의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특검이 수집한 소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위직이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증거인멸의 우려는 크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특검에서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에 박억수 특검보 등을 투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졌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741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PPT 304장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추경호 의원은 영장심사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서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이 오늘 신문에 출석을 한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뭐 특검보를 신문에 출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만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높다 보니까 나름대로 진용 자체를 강하게 꾸린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사건 같으면은 이거 7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입증해야 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의견서 자체가 741장이나 되고 파워포인트가 304장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또 이상민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 그리고 특전사를 비롯한 군대와 관련된 일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부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행정부를 찍고 넘어와서 이제는 입법부까지도 내란이다라는 얘기가 법조인 관점에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구하고 명확한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그 구속영장 기껏해봤자 2장, 3장밖에 안 되고 구속되는 물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구구하니까 뭘 이것저것 다 갖다 때려 넘어가지고 지금 700장이나 넘는 걸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정말 소명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특검보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6명 다 나올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구속 사안이다라고 했으면 벌써 작년 12월 달, 작년 1월 달에 구속영장 쳤어야죠. 예. 그럼 지금 동안 뭐 했는 겁니까? 이제 와서 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면피성으로 하고 몇 명 나갔다가 기각당하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이 시점을 놓고 왜냐하면 내일 또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구속 여부가. 일부러 이날에 맞춘 거 아니냐라는 나름의 의혹 제기도 좀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맞췄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 또한 검찰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날에 맞춘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준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예.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 1년이 지나서 했다. 이게 좀 약간 느리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소명이 어려운 것을 최선 1%의 변수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게 사안의 성격이 소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행정부 내라면 문서들이 오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내지는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약간 그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전화 통화나 그쵸. 구두로 정황을 이제 모의를 했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루어진 예, 거였기 그런 때문에 것들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아서 진짜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약간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민주당 쪽에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요.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정당 내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의견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한번 받아봐서 이거는 다시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를 보면 사실상 불법계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변모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저는 좀 들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나쁜 것이 아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아주 세게 이제 밀어붙일 준비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왜 행정부에 있는 고위직도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국회에 있는 그 야당의 원내 대표한테까지 이런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이것은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양손에 든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죠? 이것 다 지금 그 현재에 있는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의 동조범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방향을 하나 잡고 있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은 이것 봐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라고 해서 위헌 정당 해산으로 가고, 위헌 정당으로 해산 가기 전에 목줄을 잡는 게 뭔지 아시죠? 국고보조금 제로. 그래서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선거에 후보도 내지 못하게 하는 그 조치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됐을 때 과연 민주당의 뜻대로 될 것인가?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 실제로 1년이 된 이 시점까지도 내란 프레임을 지금까지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내란죄를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을 통해서 거기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판단한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 말만 나오면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해버리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그 메시지가 특히 대통령으로서는 통합의 메시지, 본인이 이제 취임을 했을 때 통합했던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1차 특검 끝났으니까 탈탈 털어서 또 다른 특검으로 가자?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최 변호사님 하셨던 얘기 중에 추경호 의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더라도 뭐 대구시장 출마, 그러니까 옥중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권 윤리가 땅바닥 수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걸 계기로 말씀드리지만 정치권 전체가 지금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이 사안을 사회 갈등으로 번지게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뭐 윤석열 피고인의 방어권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요. 개인의 방어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탈리아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그 조폭을 활용해서 정치권에 뭐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공작을 했다는 사건이 10년 갔습니다. 10년 그 재판이. 그래서 이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난리가 나고 국가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지금 사회 갈등이 그 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 저는 치닫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빨리 치유하는 첫 단계가 사법부가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도요. 이게 재판을 빨리 하는 것이 피고인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연기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만약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법적으로 범죄와 관련돼서는 빨리 끝내는 게 피고인한테도 나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좀 엄중한 책임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단 공정성과 투명성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소통을 국민이나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없는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지난해 있었던 12.3 비상계엄이었죠. 내일이 바로 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 과연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을지 관련 영상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그 영장 발부 여부와 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사과의 수위, 사과의 방법, 사과의 정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일이 계엄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 대표의 입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어제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증시에는 트리플 위칭 데이라고 해서 세 마녀의 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월 3일이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날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최근에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저의 의견을 비롯해서 같이 하는 분들, 특히 그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우파의 가치를 사랑하는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예.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사실은 반대보다는 이번 지금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디냐, 오히려 헌법재판소 그 탄핵 결정문에도 보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예산 전국에 정말 유례 없이 증액 없이 감액만 얘기가 돼 있고 31명에 대해서 줄줄이 탄핵을 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질타했던 내용도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 부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있다. 다만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그 전체 당원들에 대한 어떤 저런 메시지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또 그리고 또 전체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건 우리를 지도부를 도와주고 지지해달라라는 그런 호소도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저 또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의 연장선상에서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직접 옆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고심이 큰 것이고 아마 장동혁 대표도 마치 사과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공 이런 두 가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그 어떤 고심을 할 것인데 좀 전 나경원 의원 말씀처럼 공교롭게도 오늘 밤 늦게 내지는 내일 새벽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종적인 그 장동혁 그 당대표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예측합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들으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양양자 최고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초재선 중심으로 공식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이 사과 메시지를 둔 일종의 좀 분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분열 상황은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볼 것이고요. 민주주의의 꽃을 우리는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는 왜 하죠? 정치는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러면 과거에 행해진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든 간접적인 책임이든 그 책임을 느껴야죠. 근데 이렇게 책임이 없는 정치를 하려고 드는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로 우리 국민이 뽑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과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저는 정치인들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은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에서도 강성 지지층 일부 빼고는 다수가 그런 모습을 저는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그럼 정치 왜 하죠? 자기 앞에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을 우리는 기회주의적 정치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꾼들을 뽑지 않는 선거를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인천 집회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여러분의 적은 이재명입니다. 우리의 적은 한동훈도 아니고 우리가 외칠 건 윤호개인도 아닙니다. 윤호개인 지지자 여러분 마음을 잠시 뭉쳐주세요.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저들이 좋아합니다. 제발 좀 뭉쳐주십시오. 우리가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려면 당신 70%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인천시장과 구청장과 시의원을 뽑는데 당신 70%를 국민의힘이 뺄셈의 힘이 아니라 덧셈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최근에 그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를 보면 대체로 강성 지지층들이 모인 그런 집회로 보이는데 이 집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십니까? 참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그 결과는 변론으로 원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장동혁 지금 당대표가 당선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도 최근에 개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의 방점을 지켜 있듯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쨌든 뽑아준 사람들 그 의견을 모아서 그때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에서 이 공약으로 건 것을 실천하는 그것도 사실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컨대 뭐 그 이재명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처럼 70%, 80% 이렇게 지지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적은 차원에서 지지를 받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한 가지로 모이주지 않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의 의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입장이 기본적인 원칙인 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특히 좀 지방에서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서울로 점점 오고 수도권으로 오면서 이게 500표, 1000표의 이 당락이 갈리는 선거가 지금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누구보다도 지난 겨울 윤석열 대통령의 고명에 앞장섰지만 이게 막상 선거에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결국 이번 선거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강성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장동혁 대표의 선택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선거에서는 덧셈으로 가서 지금 한동훈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당이라든가 이걸 모으는 것으로 갈지 예.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근데 개파 갈등 양상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신속하지 못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이런 부분을 빨리 원칙대로 처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늦은 후과가 있어서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당분간 적어도 이 어떤 12월까지는 내부적인 어떤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번 그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2차 종합특검 추진도 검토하겠다. 이 내용도 밝혔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최병 순직 사건의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자,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특검도 지금 2차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좀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뭐 압박은 해야 되겠지만 압박의 방식 그리고 그것의 표현 이런 거는 적절한 방식과 적절한 표현으로 해야 되겠죠. 예. 특검이 마음에 드는 결과를 못 내면 2차 특검을 하겠다. 사법부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내면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이거는요. 지금의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권력 행사와 관련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강자를 위한 겁니까? 약자를 위한 겁니까? 약자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특검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진짜 뭐 위헌이니 아니니 논란을 거쳐가지고 한쪽에서 우리죠 민주당 쪽에서 예. 특검 후보도 다 추천하고 그리고 그 구성과 관련해서도 거의 뭐 우리의 의견을 담아서 만든 겁니다. 근데 새로운 사실이나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2차 특검을 미리 얘기한다? 이거는 권력을 그냥 막 쓰겠다는 소리로 국민에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원칙을 지키고 제도를 존중하는 그 선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절제와 자제를 할 수 없는 세력이다라고 우려하지 않을까 심히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님이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요. 6.3 지방선거 최대 선거 전략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특검이다.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특검이 1차, 2차, 3차까지 연장을 했고, 그런데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10번 청구를 했는데 10전 1승 9패. 예. 프로야구로 얘기한다면 그런 감독은 당장 퇴출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없는 사실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만족한 줄 아시고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정말 페어플레이를 해서 내년 선거에 국민의 선택을 받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권력을 가졌다고 칼을 마음대로 쓰느냐. 지금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칼을 마구 휘둘렀다고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10번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9번 기각된 그 칼집 넣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 비주류 한동훈 대표에게 하는 거는 뭐죠? 지금 정청래 대표의 발언하고 저는 별다를 게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칼을 빼낸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뭐 단계 조사 다시 하겠다 그러고 다시 막 하는 게 그러잖아요. 아니고 이제 처음 하는 것이죠. 네, 오랜만에 두 분 의견이 좀 비슷한가 싶었는데 막판에 다시 또 맞붙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 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한 데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범여권 정당들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내란 청산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내일 오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오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전에도 여야 사이 협치는커녕 정치 자체가 실종됐다는 쓴소리가 심심찮게 흘러나왔습니다. 공수가 뒤바뀐 요즘 전국도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은 더 심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계를 딱 1년 전 지난해 12월로 돌려봐도 전국은 꽉 막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방위 검찰 수사로 당대표가 사법위기에 몰린 거대 야당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서 한치의 물러남도 없었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당시 집권당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입법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계엄이 없었다면 12월 4일엔 민주당 주도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됐을 겁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권을 행사했고 그때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아서면서 여야는 정치 실종 시대를 알렸습니다. 이런 극단적 대립은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하는 상식 밖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구치소로 향했지만 여야 감정의 골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내란 종식 때 방탄 독재 타도를 기치로 내건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끼리 뭉치고 상대를 배척하는 기류가 더 커진 겁니다. 1년 전엔 간혹 덕담도 주고받던 두 사람은 다음 기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강성 지지층의 열화와 같은 상황 속에 여야 대표에 오르며 체급을 키웠지만 이젠 손을 맞잡는 것조차 뉴스가 되는 낯선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나고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정치는 아닙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서로를 위헌정당, 독재 집단으로 규정한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거칠게 충돌하며 일촉즉발 위태로운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충격적인 계엄 이후 또렷해진 각 진영의 결집, 여기에 영향력을 키운 강성 지지층의 모습이 여야 행보에 그대로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자는 주장마저 선명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선 이 같은 양극화 양상을 쉽게 극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은 12.3 비상계엄으로 또다시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썼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장성들은 줄줄이 구속됐고 대규모 인사조직 개편이 뒤따라 1년째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불법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포고령에 서명했던 계엄사령관과 국회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관은 다 육사 출신입니다. 50대 군내 사조직을 연상케 하는 충암파, 용현파란 말이 계엄 전부터 떠돌았고 실제 이들의 사전 모의 정황은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정적 체포를 계획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는 국방부와 합참을 넘어 전방위로 번졌습니다. 정말 군사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합니다. 내란 극복을 외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을 앞세워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습니다. 사성장군 7명을 전원 전역시키고 뒤따른 중장 인사에서도 20명을 진급시키며 역대급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계엄 가담자를 솎아내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진급한 장군들은 되풀이된 군의 정치 개입에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간첩 잡고 대북 첩보 수집하는 방첩사와 정보사는 해체 수준 개편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대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에 이어 또다시 조직의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통수권자의 무모한 결단과 이에 부화뇌동한 지휘관들 때문에 군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YTN 9입니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부실 징계 논란과 관련해 법무관리관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며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징계를 담당한 인물로 부실 징계 논란을 빚었습니다. 아직 쓸모있는 놈이라고. 고생했다, 김 부장. 주는 아내.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속 한 장면입니다. 현실 속 많은 김 부장들의 삶과 맞닿은 53세 회사를 떠난 주인공의 이야기가 대중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봐도 직장인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 대기업에서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50대 초반의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무영업직으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도 같은 분야로 재취업을 하는 비율은 30% 남짓에 불과한데요. 10명 중 7명은 익숙한 일을 접고 새로운 업종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장년층은 제2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격증 시험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김 부장과 꼭 닮아 있죠. 실제로 지난해 50세 이상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자는 42만 명, 9년 만에 2.7배 증가했는데요. 60대 응시자는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능사 시험에 특히 많이 몰리는데 진입 장벽이 가장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40대와 50대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 데는 평균 1년 이상이 걸렸고 이렇게 취업난을 뚫고 재취업에 성공해도 큰 폭의 임금 감소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근로자의 경우 전체 64.1%가 이직 후에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과 경제 활동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의 노동 구조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드라마 속 김 부장의 이야기가 공감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이 5개월 동안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이 정도인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에서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공격자가 지난 6월부터 5개월 가까이 암호키를 사용해 비정상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 식별 기간은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창립자이자 최고 결정자인 김 의장이 왜 뒤에 숨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 한국 법인 대표로서 사태가 수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로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조합해서 배송에 오류가 생겼다거나 피해 보상을 안내해주겠다는 등 맞춤형 스미싱이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고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의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스팸 전화가 늘었다거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악성 링크가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집과 주소,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문 내역 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해당 물품 배송에 오류가 생겼다는 식의 맞춤형 스미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 보상, 환불 등 문구가 담긴 문자더라도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눌러선 안 됩니다.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화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 검색 상단 노출이나 광고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은 물론 보상 안내로 속인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지금 많이 노출이 됐는데 또 다른 곳에서 노출된 정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은행에서 사고가 터진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인터넷 링크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서 스미싱, 피싱 의심 사이트를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고 비밀번호나 개인 통관 부호 같이 바꿀 수 있는 정보는 즉시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사칭하는 메일들, 쿠팡을 사칭하는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워버리시고 절대로 클릭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랜섬웨어 감염 같은 것을 통해서 본인의 금융정보가 또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쓰는 비밀번호도 바꾸시고 자동 로그인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용카드 아예 재발급 받아서 다시 등록한다든지. 이와 함께 정부 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앞서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실제로 쿠팡 유출 사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한다며 쿠팡을 사칭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것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쿠팡으로부터 이틀 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쿠팡 공식 이벤트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쿠팡 공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쿠팡 유튜브 영상 시청, 구독, 좋아요 중단 한 번만 참여해줘. 푸짐한 혜택이 바로 지급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내용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가짜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뭔가 저희 쿠팡의 대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저희 쿠팡이다라는 사칭 연락을 받으셨었을 때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저희도 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고객 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6월 24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쿠팡 사칭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쿠팡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전화였는데 가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이 될 만한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바로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그것 가지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범죄가 또 발생하거든요. 다크웹에서는 피해자가 미처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최근에 유출된 정보일수록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연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사실상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고객정보를 저렇게 허투루 관리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고객정보를 유출했다가 수조 원의 과징금은 물론 고객 1인당 3,600만 원의 배상금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 3대 이동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T-모바일은 고객 7,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했습니다. 고객 85만 명은 아예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갔습니다. The size of this incident is quite substantial. There have been T-Mobile's had multiple breaches throughout the years. Some were bigger, some were smaller. So you have a mix of pretty much everything over time. 결국 T-모바일은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을 배상했고 고객들은 한 사람이 많게는 2만 5천 달러,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에 흘린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이른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2년 전 유럽에서도 2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Quel que soit le mécanisme de transfert utilisé, alors la future décision d'adéquation, mais aussi les clauses contractuelles, par exemple.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감당도 못하면서 고객 정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하는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4% 내린 26.65달러에 장을 마쳤고 장중 한때 7%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쿠팡의 클래스 B 보통주를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4,846억 원을 이미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되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가격 꼼수 인상이 가공식품을 넘어 최근 치킨 전문점에서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외식업계에서 처음 치킨 전문점에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최근 교촌치킨은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치킨 제품에 닭 가슴살을 섞고 중량도 줄였다가 소비자 원성에 철회했습니다. 현재 치킨 전문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는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몇 그램인지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BHC, BBQ 치킨, 교촌 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 가맹점 수는 12,500여 개로 전국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화돼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이후에는 위반 시 시정명령,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치킨값을 올리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고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비자단체가 점검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킨 전문점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10대 대형 프랜차이즈 소속 점포들로 한정해서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에서 소비자 감시 기능이나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규율도 강화합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꼼수 인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까지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량과 재료를 바꿔 새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판단이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삼성전자가 2번 접는 형태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10인치 크기의 화면이, 접으면 6.5인치 크기의 바 형태의 화면이 구현됩니다. 좌우 화면을 안으로 접는 방식으로 접었을 때 두께는 12.9mm,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mm로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과 타이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출된 국산 담배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꾸민 뒤 몰래 빼돌린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58살 A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구속 고발했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국산 담배는 175만 갑, 시가 73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 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전국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하고 도주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숙박업소 입구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골목으로 도주한 차량을 남성이 뒤쫓다 이내 포기합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번화가에서 피의자 46살 남성 A씨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회장한 남자도 체포영장하고 데리고 와서 대회 타고 왔는데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잠복 수사를 통해 숙소 6층에서 붙잡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짐을 챙기겠다고 말한 뒤 수사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체포 현장에는 수사관 3명이 있었는데도 피의자 1명이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막던 수사관 1명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도 차가 보니까 막았는데 밀어본 거다. 다쳐가지고 차는 도망갔고.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를 놓친 검찰은 10여 분 뒤 전국 각 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차량을 위해서 바로 지차 타고 도주해버린 차량 확인해서 차량을 추적하면 검찰과 경찰은 도주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금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에 대한 구속 심사 이제 잠시 뒤에 열릴 텐데 이르면 밤 늦게쯤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지금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느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특검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꾼 것이 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를 띤 행동이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내지는 공모를 통해서 일부러 이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이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그 부분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지금 진술도 참고인 진술로서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있는데 의총 장소가 계속 바뀌는 것이 좀 혼란스러웠다라는 예. 것이고 제대로 본회의 시간이 공지가 됐더라면 내가 표결 과정에서 참석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경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한 이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이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장소가 계속해서 바뀐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부 의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이 표결 장소에 결집할 것을 내가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의 이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표결이 이루어질 당시 이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간에 어떠한 통화 내용이 있었는가,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어디까지 특검이 확보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 소명의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이 어떤 키를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내란 특검팀의 수사도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자정 무렵이나 뭐 늦을 경우에는 내일 새벽경에 영장 심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 한다면 아마 공범들에 대한 수사, 국민의힘 내부의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해 나가는 등 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특히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빠르게 또 수사 속도를 당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촉발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심사 결과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김건희 특검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10회에 걸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이것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으로 살펴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기소된 인원은 오 시장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2021년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캠프 비서실장을 담당했고 현재는 전 이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했던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함께 지금 기소가 됐고요. 또 사업가 김한정 씨, 그러니까 이 무상 이 여론조사비를 3,300만 원을 대납했다라고 알려진 김한정 씨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오 시장의 오선 도전에도 영향이 좀 있을 텐데 1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 시장이 전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오 시장은 나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의 후원자인 이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김한정 씨도 내가 줬던 이 비용이 어떤 여론조사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공범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강철원 전 지금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고 공수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캠프의 비서실장으로서 강 전 부시장이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이 여론조사 관련한 설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설문 과정을 도왔다라는 취지로 공범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의 피고인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한 증인들에 대해서 모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인 만큼 아마 6개월 이상의 시간이 1심 결과까지 나올 때까지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명태균 씨는 특검이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태균 씨는 정당하게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그 과정 중에 별다른 위법 상황은 나오지 않아서 명 씨에 대해서는 따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명 씨는 계속해서 나는 김한정 씨로부터 강혜경 씨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여론조사 과정 중에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에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여론조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의자 전환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이 재구속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할까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이 올 7월입니다. 예. 따라서 1심 과정 중에 적법하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총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8일에 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사건은 이 내란 우두머리 종사 내지는 이 체포방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반 이적 혐의의 재판부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새롭게 추가 구속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영장 청구를 한 것인데요. 아마 영장이 나올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을 경우에 중요 증인 내지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제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참석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여 전 사령관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도망의 우려 내지는 증거인의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예. 아마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재판부가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내년 초에 이제 재판이 종결되는 걸 감안해서 매주 3, 4회 집중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일반이적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 거거든요. 첫 재판 기일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판 기일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예. 1월 중에는 주 2회를 진행할 것이고 2월에는 주 3회 그리고 3월부터는 주 4회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총 3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 수사에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에 또 소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재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주 4회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다음 기일에 이 주 4회 재판까지 3월 이후의 재판을 이끌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의 혐의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지금 대검찰청 등에 대한 다시 한번 더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서로 주고받는 것은 증거인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압수수색의 영장의 집행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이후에 위법식 증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마 향후에는 혐의 입증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 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압수수색을 펼쳐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팀에서 그리고 이제 전성배 씨 재판에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나갈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일단 출석은 하되 본인 사건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진술 거부권,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예를 들어 판단할 경우에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 낼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는 또 구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차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강경하게 나갈 경우에는 출석은 결국 하게 될 것이고 출석은 하되 아마 증언은 거부하는 형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 재판 결심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모 씨의 진술 조서를 최근에 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 재판에 관련한 중요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씨는 증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 해당 진술한 진술자를 증인으로 채택
채택을 받아서 증인 신문을 해야만 이 조서에 대한 내용이 재판부에 현출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다음 기일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심,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마무리를 하는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특검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모 씨에 대한 진술 조서를 증거로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지금 증거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특검팀에서는 이것이 한 번 더 결심 공판이 한 번 미뤄지더라도 이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이 이 유죄 입증에 있어서 결정적인 진술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증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한다면 증인 신문이 한 차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심 공판이 그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눈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김건희 씨에게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이 결정적인 입증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선 한 차례 결심 공판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이모 씨에 대해선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량도 관심인데 특검 얼마나 구형할까요? 실제로 한번 특검의 이 구형량은 봐야 되겠지만 현재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조 혐의를 받는 지금 총리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특검팀에서는 결국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함께 움직였다라고 지금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아마 구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내일이면 비상계엄 1년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게 이제 조만간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막판 변수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3가지의 공소사실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만큼 아마 내년 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같은 것은 이 내년 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가 기소된 재판들에 대해서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한 가지의 변수로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 내란과 관련한 가담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 1심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기현 의원 관련한 손가방 의혹이라든지 지금 추가로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마무리해서 기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것이 아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IMS 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영탁 대표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인데요. 특검은 특경법상 배임, 그리고 특가법상 횡령, 그리고 배임 증제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동남아를 휩쓴 최악의 물난리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명을 넘어섰고 스리랑카에서도 7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2,000명가량의 인명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폭우에 이은 산사태로 마을이 거대한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순식간에 닥친 재난에 주민 상당수가 그 자리에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Ini bangunannya dari sini, ini musola, rumah orang tua, gilingan padi, rumah adik sama rumah orang mak tuo. 최근 일주일가량 이어진 거센 비에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지난 2018년 술라웨시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2,000명 이상 사망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됐습니다. 사이클론이 강타한 스리랑카에서도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7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군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수도 콜롬보를 비롯해 온 나라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스리랑카의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මේ දූපතේ මිනිසුන්ගේ මනුස්සත්වය සහ අධිෂ්ඨානශීලීත්වය කිසි ලෙසකින් සසල කළ නොහැකි බව නැවත නැවතත් පසක් කොට තිබෙනවා. 태국 남부에서도 10년 만에 최악으로 꼽히는 홍수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에서만 줄잡아 2,000명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이마저도 최종 집계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폭우와 태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태국 등에서는 미흡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에서 90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커피숍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에서는 폭설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교통마비가 발생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한산한 도로를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커피숍으로 돌진합니다. 차량은 건물 중앙 깊숙이 박혔고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Fixtures and furniture in half the building have been demolished. The coffee roaster itself is still intact. 사고 당시가 휴일밤이라 매장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평소 이곳을 자주 찾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o many times we've sat in that room that's been devastated, and it's just to think that you could be sitting there drinking coffee, eating a pastry, watching the musicians, and that could just suddenly happen. 운전자는 90살 남성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가 폭설과 사고로 최악의 교통마비를 겪었습니다. 바이칼호수 근처에서 발생한 정체는 무려 85km에 달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상황 속에서 운전자들은 식량과 연료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На солнце нисколько стояли. Всю ночь простояли. Ни воды, ничего. Только 50 километров с Култука. Это мы ехали, примерно 26 часов. 현지 당국은 가장 위험한 구간에 모래를 뿌리고 경찰을 추가 투입해 교통을 통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한 만큼 맞대응 차원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필리핀 군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연합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필리핀군의 프리킷함, 해상 초계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우리군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이번 훈련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지지함과 동시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해상에서의 권리를 존중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과 인접한 해역에서 잇따른 실탄 사격 훈련 등 무력 시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22일에서 23일 타이완과 인접한 이시가키 섬 등을 찾아 미사일 배치 계획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現在配備に向けた準備を着実に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具体的な配備時期が見通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ら、地元の皆様にしっかりとお示しを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은 또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필리핀에 지대공 미사일과 호위함 수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 권고, 중국 내 일본 가수의 콘서트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갑자기 무대에서 쫓겨나듯 퇴장한 사례는 중국 내 한일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맞대응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최고의 별의 영광은 김천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친정 울산으로 복귀한 이동경에게 돌아갔습니다. 감독은 전북의 통산 10번째 우승을 이끈 거스 포엣 감독이 차지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 최고의 별은 울산 이동경이었습니다. 울산 HD 이동경.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2위 박진섭을 18%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이동경은 올 시즌 김천 소속으로 34경기에 출전해 13골에 11개 도움을 올리며 팀을 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10월 말 전역한 뒤 울산으로 복귀해 2경기에서 도움 1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동경은 올 시즌을 9위로 마친 울산 소속으로 MVP가 돼 역대 최저 순위팀 MVP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도 남겼습니다. 숨 고르고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을 위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은 부임하자마자 팀을 우승으로 이끈 전북 거스 포엣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포엣 감독은 지난 시즌 리그 10위에 그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는 수모를 당한 전북의 극적인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But my biggest achievement it was to convince the players that it was a way to change what happened the previous year. 이 밖에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신인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상은 강원 이승원이 차지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한겨울로 급변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찬바람을 막기 위해 두꺼운 패딩으로 중무장한 모습이고요. 손에는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체감온도가 영하 1.7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은 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위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모레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서해안에 최고 8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눈이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무거운 눈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청주 5도, 전주 7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가 더 강해지면서 앞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는 오늘 밤 9시에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 체감온도가 영하 12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서울 등 내륙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방은 건조경보로 특보가 격상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